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든든한 친정엄마의 덕분에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이 사연을 듣는 동안 즐겁게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는 편이죠. 몇 달 전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는 것이 취미라고 말해서 저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서 함께 웃고 울고 하고 있어요. 듣다 보니 저에게 일어난 사연도 제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의 응원 속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외가댁은 정말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친가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외가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들처럼 2층으로 된 집이었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는 한 4명이나 계셨어요. 거실에 있는 샹들리에가 정말 크고 예뻐서 어디를 가도 우리 외갓집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명 화가들의 그림도 걸려 있었고 어렸을 때 놀다가 실수로 깬 도자기는 몇 천만 원에서 비싸면 몇 억까지도 하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외할아버지는 도자기를 깨도 그냥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외가댁에 가면 아주 큰 식탁의 끝에서 끝까지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있어서 어릴 때는 엄마에게 외갓집으로 놀러간 것이 절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자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2층이라 계단이 있었는데 겁도 없이 오빠와 둘이 이불로 몸을 감싸고 베개를 타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노래도 하곤 했죠. 어렸던 우리에게 외갓집은 놀이공원보다 훨씬 재미있는 공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저희를 너무 예뻐하셔서 오빠와 저는 외갓집에 가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놀러가도 집에는 남는 방이 많았고 그 많은 방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셨고 무엇보다 집안 내부가 내부이지만 정원이 크고 예뻐서 한 그루에 몇백만 원을 넘는 나무들도 몇 그루나 있었어요. 정말요. 식물원은 따로 없었어요. 어릴 적 오빠와 나는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네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타고 놀기도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어떤 제약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완전히 자수성가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영업을 하며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다고 해요. 덕분에 식구들도 외할아버지의 덕을 충분히 받아 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집에서 무남동력, 금지옥엽 외동딸이었는데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님처럼 보호받고 학교에 가면 기사가 엄마를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대요. 옷도 아주 비싼 것만 사서 입고 먹는 것도 불량식품 같은 건 엄마가 우리를 키우는 동안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귀한 음식만 먹고 자랐대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 모두가 부족하게 살던 때라 엄마는 혼자만 이질적인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은 의도로 많은 친구들에게 혜택을 베푸고 집으로 불러들였지만 그것을 시기한 친구들이 중학교부터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친구의 엄마들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외할머니가 왜 자식한테 그러냐며 동네에서 왕따 당할 정도로까지 힘든 사춘기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겪게 되었습니다. 원래 매우 활발했던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갈 때부터는 잘 사는 집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평범하게 다니고 하나도 꾸미지 않고 수수하게 다니니까 외할머니가 오히려 백화점에 데려가 명품으로 치장해 주려고 했다는데요. 엄마는 또 왕따를 당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어서 또래 친구들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요. 사춘기 때 배신을 많이 당해서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남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여 평범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아빠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매우 반대했었는데
왜냐하면 아빠는 풍족한 삶을 살았던 엄마와는 달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심지어 형제가 많아서 7남매였는데 아주 애매한 넷째로서 장남도 막내도 아닌 위치였다고 하셨어요. 친할아버지가 아빠에겐 줄 집이 없다고도 했다고 하셨대요. 우리는 대학교 때 만났는데 엄마는 아빠의 다정함이 너무 좋아서 꼭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할아버지께 보여드렸더니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태어난 이후로 처음으로 화를 내신 게 그때였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엄마한테 싫은 소리는 하지 않던 외조부님이라 엄마도 많이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항하며 꼭 결혼하겠다고 단식 투쟁까지 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시면 웃으셨다고 해요. 엄마는 엄마가 잘 사는 것을 모르고 엄마에게 우리가 결혼하고 어떻게 돈을 모을지 상의하던 모습에 반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는 여유로운 집에서 태어나서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그런 아빠를 만나 배경이 아니라 엄마 자체만으로도 다가와주는 아빠에게 홀딱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못 간 아빠가요? 일하면서 번 돈으로 다녔는데요. 엄마는 옆에서 그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성실해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단식투쟁으로 결국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외할머니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돈 없는 집과 결혼하는 게 너무 싫으셨는지 아빠를 따로 불러서 외할아버지 회사에 입사하라고 하셨다. 아빠는 그때까지 엄마가 제약회사에 일하는 동료 외동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너무 놀라 마셨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다. 아직도 외할머니는 아빠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인상 깊게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외할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말단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외할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할아버지도 김사원이 우리 가족의 딸의 남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비밀로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해 살았고 오빠와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악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들에게 과외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주 전공인 피아노를 취미로 삼아 어린 아이들부터 피아노 전공 학생들까지 연습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피아노 학원을 열어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본격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고 거절하셨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집에서 피아노를 치시면서 저와 오빠가 같이 엄마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놀았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참 좋아요. 안타깝게도 저도 엄마를 따라 피아노 분야로 전공할까 고민했지만 음악적 재능이 부족했기에 취미 삼아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 모두가 외할아버지 덕분에 여유롭게 시작해서 집안 분위기가 매우 편안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엄마가 싫어하셨어요. 엄마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잘 살면서 남에게 뽐내는 것이 돈을 중시한다고 여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긴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외가는 재산이 잘 되어 있지만 내위라고 말할 정도의 재벌가도 아니어서 우리 형제를 평범하게 키운다고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여유롭다는 것을 성인이 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유명한 제약회사의 손녀라는 것은 친한 친구들도 몰랐어요. 물론 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은 취업 준비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빠와 저에게 공부를 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본인이 더 하고 싶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오빠는 특히 공부를 잘했던데 엄마나 아빠가 오빠에게 공부하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혼자 수학에 호기심을 보이고 재능도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어요. 외할아버지는 특히 오빠를 좋아하시며 오빠에게 회사를 물려줄 의향도 있었죠. 하지만 오빠는 회사 운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연구원의 길을 선택했어요. 엄마는 이런 오빠를 보며 자기 피가 어디 안 간다며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도 나에게 너희 엄마부터 너희 남매들은 왜 그렇게 수수하게 살아가는 걸 그리도 좋아하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안타깝다는 듯 싶었고, 가만 보면 참으로 웃음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오빠와 나는 성격이 정말 똑같은데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사실 우리 집에는 드세고 말을 똑바로 잘하는 성격의 사람이 없어요. 원래 말도 많지 않고 어디 가면 조용히 있다가 드센 아이들 속에서 괜히 맞거나 양보해서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이 너무 순하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바로 우리 오빠와 저였습니다. 특히 오빠보다 제가 더 심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싸움이나 다툼이 싫더라고요. 좋게 풀 수 있는 일을 굳이 크게 키우는 이유도 몰라서 저는 늘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과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도 참 선하고 올곧은 분인데 그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도움을 청할 날이 있다면 엄마에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그런 우리에게 굳이 우리 집이 부자라고 티내지 않고 살고는 있지만 만약 티를 내고 다니라고 해도 오빠와 저는 그럴 성격 자체가 못 된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학창시절을 지나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전공이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전공은 제가 문과를 나와서 어문학과였는데 배우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다른 전공으로 전과를 했지만 전공을 바꿔봐도 대학 생활이 재미없었어요. 대학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 학사 경고도 받았고 겨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도 제출하지 않아서 학점도 아주 낮았어요. 그렇게 신입생 시절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힘들어했더니 엄마께서 유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국 대학을 자퇴하고 영국에 가서 몇 년을 살아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진짜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유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미용실에 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약속을 늦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그는 지금 파마를 하고 있는데 올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갔었는데 저는 꾸미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항상 검은색 생머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파마를 기다리다가 미용실 사장님의 권유로 탈색 머리를 해보게 되었는데 전혀 머리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 우연한 계기로 인해 미용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머리색 하나만 달라졌는데 미용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사장님이 마치 동화 속 마법사처럼 느껴지고 그의 대단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 친구도 매우 아름답다며 칭찬하고 그 계기로 미용에 대한 흥미가 크게 커졌습니다. 준비하던 유학 계획을 접고 미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께 유학 계획을 보류하고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진지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말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예상 밖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자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엄마는 드디어 제가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며 더욱 흥분하여 미용사가 되고 나중에 미용실을 열어보라며 열심히 준비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피아노 학원을 열어주세요. 열어준다고 했을 때는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저에게는 미용실을 열어준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엄마를 보니까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끝없는 무한한 애정을 주는 건지 신기했어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가 몇 없는데요. 미용실에서 만난 친구 민주가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민주도 제가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게 생겼다고 고맙다고 했더니 본인이 더 신나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미용학원에 등록한 거였는데요. 가봤더니 되게 어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하며 미용 기술을 배우고 운 좋게 청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미용실에 막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차린 것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큰 미용실 속에 있는 미용사들은 대개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어느 날 선배와 둘이 지방에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출장이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선배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저는 지방에 남아서 잠시 혼자 머리를 식히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어떤 남자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한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어서 거절하고 카페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서울로 가는 기차역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또 마주치게 되었죠. 저도 남자도 서로를 기억해서 바로 알아봤는데 저는 그냥 왠지 부끄러워서요. 눈을 피하며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내렸을 때 그 사람도 내려서 우연히 또 마주쳤어요. 그분은 저와 이렇게 마주친 게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처를 달라는 말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몇 차례의 만남 끝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처음 경험해서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는데 남자친구는 익숙하게 저를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남자친구가 야구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몸짱이었던 게 이해가 됐어요. 처음 만났던 지방의 야구팀 속 선수지만 저희가 흔히 아는 주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참 열심히 살고 성실해서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라 남자친구와 연애가 즐거웠어요. 남자친구는 평소에 훈련을 하니까 주중에 잘 만날 수가 없다고 미안해했는데 저도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연애를 했고 저는 사귀고 1년이 지난 후에 엄마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하시며 다른 것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며 인성을 강조하셨죠. 그러면서 본인은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반대하셨던 것이 너무 싫고 힘들었다고 저는 제가 좋아하고 인성이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남자친구에게 집착이 조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누나가 무려 3명이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낳으려고 누나를 계속 나오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태어나고 집안에서 아주 좋아하셨고 누나들과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지방에서 자라서 그 지역의 구단에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도 그 지방에 계셨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러 갈 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자주 들러 부모님 얼굴을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기 때문에 미리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본인의 부모님에게 잘하면 남자친구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아 더 자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미용실은 주로 한 달을 요일로 나눠서 일을 했었는데 주말에 쉬기도 하고 평일에 쉬기도 했죠. 저는 그 당시 쉬는 날이 있으면 그 전날에 근무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방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남자친구를 보러 갔었어요. 그렇게 지방에 도착하면 남자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과일이나 빵을 사서 갖고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훈련이 끝나면 거기서 데이트를 하고 제 출근 직전에 기차를 타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어져서 부모님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가서 그러는 게 조금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모양이었는지 엄마는 지방으로 가는 횟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엄마의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미용실을 지방에 차리도록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 이것을 제안했어요. 제가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남자친구의 훈련 일정과 맞춰 일정을 조절하며 제가 쉬는 날과 남자친구가 쉬는 날이 다를 경우에도 어떻게든 일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요일을 바꾸기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고마워하자 그 말에 힘이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집에 가면 참 많은 말로 아들을 자랑해 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난 분들이셨죠.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았지요. 당연하죠.
얼굴이 잘 보이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좋고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가문은 워낙 좋지 않니? 은희야, 넌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걸 알아. 어디 가도 우리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거야.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은 사실이었다. 연애를 하면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운동선수라 몸이 좋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항상 남자친구 주변에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지방에 자주 내려갔던 것이 분명해요. 어머니는 쟤를 보면 항상 지번주에는 남자친구의 팬이 뭐를 가져왔는지 물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듣고는 너무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거나 성에 차지 않게 행동하면 남자친구를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나 비싼 술 같은 것을 항상 사서 내려가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전달하곤 했어요. 남자친구는 누나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누나들에게는 초콜릿이나 빵 같은 약소한 선물을 사서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돈도 매우 많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지방으로 가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남자친구는 저에게 잠시 고민하더니 지방으로 내려와서 동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내 직장은 어떻게 나 여기서? 그래도 열심히 자리를 잡았는데 조금 망설여진다. 여기 지방에도 미용실이 많아. 서울에만 미용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지방에서 미용실에 취업해서 일하면 경력도 쌓고 좋지. 그러면 승민 씨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은희야,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마음에 있다면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는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하셨어요. 본인 지방에도 미용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일하고 싶었던 대형 미용실이 청담동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 지방에는 그런 미용실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문제였기에 이 사실을 혼자 고민 끝에 친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죠. 또한 동거는 차마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 결국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디자이너로 취직할 직전에 하찮 타고 내려간다는 걸 안타까워하셨는데 저는 지방에서 경력을 쌓고 온 뒤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말하고 굳이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께는 지방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의 원장님께 배우기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므로 당연히 걱정하셨고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빨리 실제 상황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엄마는 자신의 예감이 발동한 것 같아서 남자친구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한숨을 내쉬며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말려도 내려갈 것을 이해한다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단식 투쟁하며 아빠와 결혼했으니 저도 제가 알아서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 가지 조건을 거셨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은 꼭 본가로 올라오는 걸 전제로 허락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내려와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거하는 집은 남자친구의 구단 근처였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동거를 시작하니까 저는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된 기분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우리가 동거를 시작하니까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방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저는 근처에 어디에 취업할 미용실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미용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처음 와서 적응도 필요하니 잠시 일을 쉬고 남자친구 내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난 거라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본인 집에서는 엄마와 누나가 다 해줬다고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게 좋았고 신혼부부 같아서 설레기도 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청소하거나 빨래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놓는 것은 기본적인데 제가 청소기를 돌리라고 부탁하니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요리에 대해서도 본인은 살면서 달걀을 깬 적이 없다며 진심으로 손 하나 까딱 않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며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훈련에 다녀오면 옷을 다 빨아주고 시간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경험으로 요리나 청소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익숙치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싸움도 잦았죠. 저는 원래도 시골에 살며 생활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유일하게 믿을 만한 남자친구도 이렇게 나오니까 속상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자신이 서툴러서 그럴 뿐 제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며 나중에 달래주기도 해서 남자친구에게 매우 의지했어요. 동거를 시작하고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옆에 사니까 기뻐하시면서 제를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었는데 저를 시댁 식구들이 좋게 봐주는 좋은 기회라며 미리 눈도장을 찍으라고 하셔서 제사가 있던 날에는 항상 부르셨어요. 우리 집은 친척들도 외가도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 자체가 어색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당황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제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3명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큰 누나는 결혼해서 형제들을 낳았었는데 본인의 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시댁에 올 때마다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나중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아침에 연락해서 시댁으로 저를 불러 아이들을 맡기고 종일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종일 집에서 혼자 남자아이 2명을 돌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애들이라 힘이 넘쳐서 혼자 아이들과 놀고 나면 체력이 너무 빨리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 큰형님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댁에 가는 날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일을 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친의 내조를 하며 동거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언제 한 번은 훈련하다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부상이 굉장히 잦은 편이라던데 그때는 되게 심하게 다쳐서 남자친구가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재활을 위해 저도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병원에 매일 가고 입원도 하니까 돈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기엔 너무 걱정시킬 것 같아서 결국 외할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은희예요. 우리 아가 어떤 일이 있나요? 요즘 얼굴을 보기가 어렵대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혹시 돈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연락해서 돈을 부탁하는 거라 미안해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질문 없이 진순히 돈을 주셨고 남자친구의 재활 치료는 우리 할아버지의 돈으로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심하게 다쳤다는 걸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속상해 하실 테니 다친 정도를 줄여 말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시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다쳐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하기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부상을 듣자 저에게 내조를 잘 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은 몸이 재산이라고 옆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하시며 죽도 만들고 갈비찜 같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요리를 했지만 사실은 처음이고 어색하고 잘하진 못했어요. 주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아시더니 본인은 운동선수인데 나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을 못 봤다며 혼내고 집으로 와서 요리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댁으로 가서 요리를 배웠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요리에 재능이 없다고 하셨고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곧 김장하는 날이 다가올 때 시댁에 가서 김장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김치를 구입하여 먹는 것만으로 지내왔고 엄마는 김장을 해본 적이 전혀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김장을 하기 전날 시댁에 먼저 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많아서 김장 100포기를 해야 한다며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미리 재료들을 사러 가시더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재료를 사시더라고요. 대파부터 쪽파, 마늘, 무 등을 사러 갔을 때 놀라서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물었더니 이 정도는 다들 하고 산다고 하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에 집에 돌아가서 친구에게 연락해 김장을 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남의 집 김장을 하고 있냐며 시든 욕을 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아무리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것도 추억이지 뭐. 추억을 좋아하는구나 라며 너와 할아버지, 어머니가 알면 놀라셔서 입도 못 연 친구라.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을 김장을 시키냐고 노발대발하더니 저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남자친구 아침밥을 차려주고 시댁으로 향했더니 시어머니는 집에서 배추 배달이 오기 전에 미리 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셨어요. 그 후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웠는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무장갑을 하나 주시더니 저에게 팔을 자르는 것부터 시키셨어요. 그 후로는 계속 재료를 자르고 다듬고 버무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잠시 일어서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쉴 시간 없다며 빨리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쉬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제 허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쉬겠어. 시간 없어. 고지면 형수들이 오니 어서 해야 돼. 라고 대답받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고춧가루와 양념들을 섞어 쏙 재료를 완성했다고 하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배추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배추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100포기를 담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100포기나. 보통 다 이 정도는 하는데 김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 이번 기회에 해봐야지 라고 말했어요. 배우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김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김장이 힘든 줄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허리를 한 번도 피지 못하고 부엌구석에서 양념을 만들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100포기에 속을 넣는 작업을 하니까 나중에는 허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처음에 제게 배추에 속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한두 개 보여주시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그때야 제가 일어나서 허리 스트레칭도 하고 고무장갑도 뺀 후에 어디서 쟤를 보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은희야, 넌 우리 집 예비 며느리잖아. 우리 집 김치는 정말 맛있어. 유명해서 돈 받고 팔린 집도 한두 곳이 아니야. 내가 미리 배워놔야 나중에 내 며느리한테도 전수해주고 그러지 않겠어? 나는 허리에 감각이 없고 제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허리를 포함한 온몸에 고통이 심했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예비 며느리고 집안 전통의 김치 담그는 방법을 긴밀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힘들어도 꾹 참았어. 그렇게 혼자 100포기를 겨우 힘들게 끝내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고기를 가져오셨어. 은희야, 이제 고기를 삶자. 곧 씻고 들어오겠다. 네. 김장을 할 때는 원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죠. 저는 김치를 담자마자 고기를 삶아서 혼자 수육을 삶으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누가 절풍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았고 너무 힘들어서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냐, 형님들이 온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신랑도 퇴근하시고 들어오고 형님들과 큰형님의 아이들, 그리고 남자친구도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힘들어서 겨우 오셨냐고 말하고 인사했어요. 밥을 차리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었어요.
김장을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었어요. 어머.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악동 같아. 우리 집 김치는 진짜 맛있어서. 운이 너에게는 오히려 영광이지. 작은 형이 저렇게 말하면서도 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서 형님들은 시어머니께 왜 그렇게 저한테 일을 시켜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냐고 물으시면서 저는 눈치를 보여서 죽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쳐서 집에 가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김장을 안 해봐서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이번 기회로 인정받으면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몸이 이상하게 너무 아팠어요. 다음날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종일 누워서 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연락해와서 받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받았더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은아, 김장한 거 우리 친정에 가져다 줘야 돼. 3시까지 집으로 와. 시어머니는 면허가 없으셔서 어디 갈 때는 시아버지나 남자친구의 차를 이용하시는데 저도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종종 저를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시곤 해요.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하여 인사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1시간 30분이 걸리는 친정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는 가는 동안 계속 얘기를 해서 정말 피곤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시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셔서 집중이 흐려져서 길을 잘못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못하고 운전도 혼자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인 아들이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 친정에 도착해서 김치를 주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당신 가족에게 예비 며느리로 소개하셔서 내내 힘들어도 꾸역꾸역 한 일들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김장한 다음 날에도 3시간씩 운전을 하며 시어머니를 챙겼고 무사히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하여 곧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더니 재활치료가 끝나고 말하겠다 하여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서 병원 비용은 모두 우리 할아버지가 부담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나중에 왜 자꾸 돈을 요구하냐고 물으셨는데 혹시 저를 사기당했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엄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반복했어요. 재활치료만이 아니라 일도 구하지 않아 모은 생활비도 모두 소진되어서 그것도 외할아버지가 계셨을 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동거할 때 엄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겠다고 약속하고 동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니까 평일에는 남자친구와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큰형님 아이들을 돌봐주고요. 진짜 몸이 하나인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바빠서 도저히 서울을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도 못 가겠다.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 일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지? 엄마랑 아빠가 내려간다니까 볼까? 내가 일하느라 못 가는 건데 엄마, 아빠가 와도 어차피 잘 못 볼 텐데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그래, 알겠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얼굴 까먹을 것 같아.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도 못 간다고 말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저도 부모님 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남자친구의 다리가 재활치료가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에도 시어머니나 큰형님이 도움 요청하면 시댁에 가서 운전도 하고 육아도 하고 심지어 청소까지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활치료가 끝나서 남자친구에게 상견례 날짜도 잡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말해보라고 하니 다음 날에 시댁으로 가서 상견례 날짜를 잡아도 되지 않겠냐고 우리 엄마가 물어보셨다고 하셨다.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셨습니다. 이제쯤 올려도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상견례 날짜부터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진심으로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자 했니요?
네, 당연하죠. 애초에 동거도 결혼을 전제로. 시끄럽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는 건 미천이 무슨 결혼이야.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스미 씨 내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도 돕고 김장도 했어요. 내가 계속 우리 아들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그래서 동거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어리둥절해 하니까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만 붙어서 짐을 빼달래요.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당장 어제까지 제가 기사 노릇을 하며 어머니를 마트까지 데려다 줬는데 하루아침에 저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나가지 않고 계속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배신감도 느꼈고 온몸이 떨리고 심지어 식은땀까지 나오더라고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어머니에게 말해도 자꾸 나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제가 직업도 포기하고 생전 처음 보는 지역에 와서 다른 선수들의 아내처럼 내조도 하고 시댁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냈다고 제가 일방적으로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얘기했더니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돈으로 남자친구의 다리 재활 치료까지 해줬는데요. 어머니,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저보고 예비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승민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이미 임자 있어. 나는 내가 결혼 생각을 했다는 게 기가 막힌다. 아니, 저를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하셨었잖아요. 아, 시끄러워. 너 주제를 알아야지. 그만해.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댁을 나와 집에 가서 남편을 기다렸고 남자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엉엉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얘기하니 남자친구는 되게 곤란해하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제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서울로 가겠다고 사정한다면 남자친구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부잣집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딸이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그동안 치르지 않았던 결혼 생각에 나도 깜짝 놀랐거든. 엄마가 그 말을 듣자마자 꼭 그 집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몇 주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민 씨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머니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은 정말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요. 남자친구에게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주저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배신을 당한 적은 처음인데 그 이유가 부잣집 딸이 결혼하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좋아해주도록 노력했던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 만약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우리 외할아버지가 국내에서 내려오는 제약회사 회장이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렇게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더 심상치 않은 건 나를 떠나가는 것을 막지도 않는 남자친구를 보며 지난 몇 년 동안의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 그것을 떠나서 남자친구에게도 그렇게 애정이 컸었는데 누군가가 제 마음을 후려치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차 안에서도 엉엉 울었어요. 제가 계속 울자 옆자리 승객이 휴지까지 주실 정도였는데 저는 진짜로 그대로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본가로 왔는데 저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집에 온 거라 낯설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와 아빠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난리를 치셨는데 저는 말할 힘이 없어서 그대로 쓰러질 듯 잠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눈을 뜨니 엄마가 나를 보며 계셨다. 눈을 떠보니 내가 걱정돼서 울고 계셨다고 했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니 나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속상했습니다. 은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 밤에 보니 자꾸 시어머니를 부르며 외치는 걸 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가 물어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니 엄마는 힘들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달래주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동안 시댁이나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해본 연애가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고 서러워서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되었어요. 뭘 먹기도 힘들고 종일 시댁과 남자친구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편두통도 너무 심해졌습니다. 저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도 속상해하시고 외할아버지도 엄마에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따로 돈을 많이 보내셨다고 제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저 때문에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결국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김장백 포기를 얘기할 때는 엄마가 손을 떨며 얼음물을 마셔가면서 진정하실 만큼 듣는 것도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